2010년대 중반부터 10배 이상 상승한 패션 종목 가운데 가 있는데 굉장히 그 수요가 폭증하면서 동시에 또 해외 진출도 해외 수출도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최우선 성장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산업, 웹툰 산업 한번 다뤄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K-웹툰 하면은 보통 네이버랑 카카오가 대표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에도 나서고 국내 웹툰 수요도 꽉 플랫폼으로서 잡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받으시는데 오히려 다른 중소형주를 꺼내셨단 말이죠. 그런 웹툰에서 산업에서 중소형주에 주목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지금 웹툰 시장이 글로벌 웹툰 시장이 6조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금 각각 일본 그리고 뭐 프랑스, 유럽, 미국과 같은 여러 가지 세계 각국에서 큰 어떤 사업적인 거를 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웹툰 시장에서 지금 6조 웹툰 시장에서 수취할 수 있는 영업이익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우리가 웹툰을 볼 때 만약에 그 100원 정도를 뭐 회당 이제 결제를 하게 된다면 60%가 CP사, 컨텐츠사에 돌아가고 40%가 네이버, 카카오에 이제 기여가 되는데 그 플랫폼 가동비라든지 뭐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이거는 네이버, 카카오가 다 담당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로컬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 네이버, 카카오가 담당하고 CP사는 단순하게 그냥 좋은 컨텐츠만 제공을 해서 60%의 수익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CP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총액이 채 3천억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웹툰 시장의 태풍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는 네이버, 카카오보다는 지금 조금 규모가 작은 CP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네이버, 카카오가 열심히 마케팅과 운영 판관비를 지출해가면서 플랫폼을 이제 사람들 끌어모으면 CP사들은 양질 콘텐츠만 공급하는 것만으로도 발생 매출의 60%를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분석인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주식을 특히 좀 중소형주를 좋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뭐 웹툰 제작사가 증시 상장된 게 많이 없습니다. 일단 DNC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웹툰의 카카오 페이지, 카카오 어떤 그 계열사의 넘버원 벤더인데요. 실질적으로 DNC 미디어는 카카오가 지분을 23%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유착 관계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고 차후에는 인수 모멘텀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DNC 미디어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라면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웹툰이 있는데 지금 그게 미국 워너브라더스사와 그 미국 드라마 제작 논의 단계에 있고 그러니까 뭐 DC 코믹스라든지 마블도 어떻게 보면 만화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한국의 어떤 웹툰이라든지 만화 컨텐츠가 글로벌리하게 조금 흥행할 수 있는 상품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또 없단 말이죠. 그래서 DNC 미디어는 실질적으로 웹툰 공급을 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고 나 혼자만 레벨업이 그 어떤 미국 시장에도 드라마로 제작이 돼서 흥행을 한다면은 가지고 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DP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는데 그 IP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레진 코믹스라는 플랫폼도 가지고 있고요. 델리툰이라든지 봄툰이라는 플랫폼도 가지고 있고 플랫폼 보유자인 동시에 그 여러 가지 웹툰 콘텐츠를 가지고 있고 가장 조금 주의 깊게 볼 만한 것이 지금 웹툰 시장을 네이버와 카카오가 주도하고 있는데 틱톡이 뛰어들었습니다. 틱톡이 차후 먹거리 중 하나로 웹툰 시장을 꼽으면서 일본 시장에 지금 진출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 상황에 있고 지금 키다리 스튜디오에 500억 정도를 지분을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틱톡의 입장에서는 카카오가 건들지 않은 그 웹툰사를 이제 모색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키다리 스튜디오가 낙점이 됐고 키다리 스튜디오의 웹툰 IP를 그 전부 이제 가지고 오는데 그 중국 시장에 소개를 하는데 가져오는데 500억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그 500억 정도를 4년 정도에 걸쳐서 계약금을 수취를 할 전망이고 계약금을 상회하는 매출액을 또 그 비율대로 나눠서 키다리 스튜디오가 수취할 전망인데 지금 키다리 스튜디오의 영업이익이 뭐 100억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영업이익에 그 많은 돈을 또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좋은 상황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스터 블루는 무협에 있어서는 지금 국내 최대 플랫폼인과 동시에 컨텐츠 보유자이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웹툰 장르가 있지만 무협 장르는 그 3, 4, 50대 계층을 위주로 그 독자적인 어떤 수요층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영업 효율을 굉장히 많이 높이고 있고 그리고 이와 동시에 그 블루포션 게임즈라는 게임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게임사도 지금 MMORPG 게임을 이제 출시를 해서 지금 굉장히 높은 수익을 거두고 있고 영업 효율 안정화 국면에 머무르면서 조금 주춤한 경향이 있는데 그런 무협 IP들을 통한 그 신규 게임들을 개발을 하면서 두 개의 어떤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유망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이버 카카오 성장성을 웹툰이 많이 끌고 가지 않을 거라고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 기존의 시총 사이즈에 비하면 웹툰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출액과 이게 크기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는데 웹툰을 떠나서 인터넷 플랫폼 대형주 사실 네이버 카카오 요즘 주가 너무 많이 내려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데 네이버 카카오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네이버 카카오도 지금 저평가 받았다고는 보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저는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뭐 한 훨씬 낫다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 둘 다 그 벌어들이고 있는 게 다 웬만한 그 영업이익은 광고 수익으로 거둬들이고 있는데 이 내수 위주의 광고 시장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효율화가 다 마친 상황이고 그러면 성장 여력에 대해서 궁금증을 제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일단은 웹툰 시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크지 않을 것 같고 근데 네이버는 제페토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라인이라는 그 동남아 일본 지역에서 2억 정도의 이용자를 보유한 그 글로벌한 그 메신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카카오는 일단 내수 한정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무방할 정도로 국내 위주로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뭐 네이버는 뭐 야후와 합작법인 뭐 제트홀딩스라는 합작법인을 이뤄서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을 대표할 수 있을 만한 기업으로 성장을 했는 반면에 카카오는 지금 현재 지금 그 사업 포트폴리오가 내수에 굉장히 웹툰을 제외하고 내수에 국한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카카오의 어떤 투자 포인트는 이겁니다. 일단은 지금 카카오가 작년 영업이익이 5천억 정도고 뭐 네이버는 1조 2천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가총액은 차이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5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서 그래서 이제 네이버가 좀 더 유망하다고 보고 있고 카카오는 주목해야 될 투자 포인트는 금융산업 이거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고 수익은 이미 그 영업 효율화를 거뒀기 때문에 그럼 카카오뱅크가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갔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저는 그 공모가가 너무 조금 말도 안 될 정도로 높게 애초에 산정이 되어서 지금이 적정 가치다 8조 정도가 적정 가치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 지금 카카오뱅크가 1년에 한 3천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지금 법인 영업을 하지 않고 법인 계좌가 유통이 되지 않고 있고 있는데 지금 개인 예금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법인 사업으로 진출을 해서 조금 파이를 키워야지 카카오의 주가도 조금 밟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지금 뭐 하나금융지주가 시가총액이 13조고 카카오뱅크가 시가총액이 8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금융지주는 뭐 1조 5천억 정도의 수익을 꾸준히 내고 있고 지금 카카오는 3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데 그럼 영업이익 사이즈는 뭐 크게 차이가 나는데 시가총액은 크게 차이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차기 성장 동력을 모색하지 않으면은 주가가 급등할 모멘텀은 당분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패션 산업 이거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이제 코스피 LF 같은 종목 이제 오래된 종목인데요. PER 3.2배, PBR 0.3배. 예, 숫자만 보조하면 되게 저평가된 종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안 산단 말이죠. LF 주식은. 그래서 만약에 한국 패션 산업에서 어느 지점에서 사실 성장 아이디어를 찾으셨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요. 일단은 구분을 해야 될 게 저는 LF는 패션 기업이라기보다 유통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LF는 독자적인 브랜드가 그 헤지스가 있고요. 그 외에는 뭐 이자벨 마랑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외 의류 브랜드를 유통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성장의 여백이 크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브랜드를 보유한 회사들이 조금 성장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2010년대 중반부터 10배 이상 상승한 패션 종목 가운데 FNF 그리고 힐라 홀딩스가 있는데 그러니까 패션 기업이 돈을 버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패딩을 만들거나 두 번째는 해외 진출하거나 그러니까 힐라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 힐라의 어떤 브랜드 자체를 국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그럼 전 세계에 있는 힐라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맞습니다. 무방을 한데 근데 다만 중요한 거는 힐라 패딩은 많이 안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영업 이익률이 13%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FNF 같은 경우에는
FNF는 글로벌 기업이라고 보기 모호한 게 지금 해외 매출 비중이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FNF와 힐라가 영업이익 5천억, 카카오가 벌어들이고 있는 영업이익을 한 해에 벌어들이고 있는데, 그럼 FNF가 돈을 버는 방식은 굉장히 간단하게 말해서 패딩을 팔아서 돈을 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FNF는 이제 디스커버리라든지 MLB를 라이센스를 받아서 국내 패딩으로 제작을 해서 아웃웨어로 제작을 해서 큰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는데, 그래서 FNF와 힐라는 그런 식으로 통해서 볼륨을 2조, 5조 정도로 네. 굉장히 많이 키웠고, 그리고 뭐 종국에는 FNF는 테일러메이드를 인수하고 힐라는 타이틀리스트를 인수해서 맞습니다. 국제적인 브랜드 보유사로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장 경로를 가지고 올 수 있을 브랜드가 지금 SJ그룹 예. 그리고 더 네이처 홀딩스가 있는데, SJ그룹은 칸골, 더 네이처 홀딩스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 모두 아직까지는 국내 아웃도어 그 패딩과 관련된 영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지 않았기 네.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좀 급속도로 진전이 되고 있고, 이들은 각각 또 중국 진출을 또 모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성장 여력이 굉장히 그렇군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근데 되게 재밌네요. 되게 이 패션 산업의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패딩을 만들거나 해외 진출하거나 되게 심플한 아이디어인데, 네. 자, 패딩 그러면 대표님 뭐 개인적으로 패딩을 좋아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코트 재킷을 입고 나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겨울에 뭔가 좀 유행하는 패딩 이런 거는 뭐 네이버 검색 트렌드를 보시는 건지, 아니면 진짜 길거리에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패딩 브랜드를 살펴보시는 건지, 어떤 식으로 좀 실제 이 투자 아이디어를 부합하는지, 현실에 부합하는지 점검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무신사 이런 거 사이트를 보면 최대 매출은 검은색이나 흰색 무지 T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너무 특이하진 않대. 브랜드 가치가 높은 상품들이 뭐 예를 들어서 힐라의 영업이익률은 13%인 반면 FNF의 영업이익률은 30%입니다. 아, 그래서 패딩이 진짜 마진이 많이 남는 상품이다 이렇게 유추를 예. 할 수가 있고, 주요 패딩의 수요자인 3040 여성 남성들이 네. 길을 걷다 보면은 그런 어떤 기능성 위주로 어떤 패딩을 많이 입고 있냐 이런 거를 관찰을 하다 보면은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가 있고, 사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뭐 잡지사 브랜드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거를 지금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영업을 하는 게 그 패션 업계에서는 굉장히 비난이 많이 일었습니다. 예.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뭐 40, 50대 남성들이 그 어떤 기존의 완전 기능적인 패딩보다는 좀 값이 싸대 브랜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매출 흐름이 한 번도 꺾이지 않을 정도로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견고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대표님께서는 IT 플랫폼의 성장성 전망이 꺾이지 않았다고 보신 이유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렇게 경제 여건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IT 플랫폼에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 이렇게 두 가지 말씀드리시죠. 일단 IT 플랫폼을 그냥 단순하게 비교해서 일단 빅테크 IT 플랫폼이 있을 수가 있고 네. 중소형 플랫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옥석 가리기는 뭐 심화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구글이라든지 뭐 메타라든지 페이스북의 메타라든지 네. 이들은 시가총액이 기본적으로 600조 뭐 1000조 가량 굉장히 크고 있기 때문에 뭐 메타버스로 가든지 뭐로 가든지 지금 결국에는 뭐 SNS 서비스로 가든지 그 어떤 4차 산업혁명의 패권을 주도할 주식은 그 모객력, 그 고객을 얼마나 모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들고, 두 번째는 자본력.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그 앞으로의 어떤 시대의 경쟁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운동장은 이미 기울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들의 주식은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가총액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전망은 굉장히 밝지만 흡수할 수 있는 유동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주로서 기능하는 게 아니라 배당 성향을 점차 높여가면서 배당주로서 기능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중소형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뭐 스타트업 업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독자, 뭐 소비자 10,000명을 모으는 거는 굉장히 힘들지만 뭐 10,000명에서 10만 명 가는 건 쉽다. 네. 근데 일단 플랫폼주가 가운데서도 뭐 여러 가지 신사업에서 플랫폼 사업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말씀드리자면 뭐 케어랩스라는 회사는 굿닥과 바비톡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바비톡은 그 강남언니라는 그 성형 네. 그 미용 플랫폼과 1, 2위를 다투는 플랫폼인데, 바비톡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억 정도의 영업이익 흑자를 꾸준히 내고 있고 태국 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강남언니라는 플랫폼은 일본에서 지금 현지 그 성형 미용 플랫폼 1위
일을 맞습니다.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플랫폼이 지금 영업이익 흐름이 괜찮다면은 차후에 이제 그 특례 상장을 통해서 상장을 하게 된다면 지금 그 모 회사의 지분 가치를 상회할 정도로 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또 바이럴 구전되기 좋고요. 그렇죠. 이를 통해서 좀 빅테크 기업도 성장성이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고 뭐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할 거지만 비약적으로 크진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그 중소형 플랫폼주 가운데서는 영업이익 흑자를 내고 있는 종목 위주로 네. 그 취사 선택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이한 게 성장 섹터로 미용기기 섹터도 소개를 해주셨단 말이죠. 미용기기를 왜 성장 섹터로 보시는지 일단 그게 궁금합니다. 미용기기 산업의 영업이익률이 5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모든 산업군 중에서 최고 영업이익률을 보유를 하고 있고 예. 그 여성 소비자들이 구매 여력이 높아지면 화장품 다음으로 갈 게 미용기기라고 생각이 들고 미용기기는 아직까지 크게 대중화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과정 중에서 루트로닉이라든지 클래시스 같은 기업들은 뭐 시총이 1조 이상으로 성장을 하면서 텐비거의 그 자리에 올랐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용기기 업체들의 입장에서 그 소비자는 피부과 업체들입니다. 피부과 업체들은 검증된 업체가 아니면 쓰지를 않는 경향이 있는데 예. 그러면 뭐 지금 증시에 상장돼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큰 뭐 클래시스, 루트로닉, 뭐 하이로니카 같은 기업들은 이미 어느 정도 피부과를 상대로 영업을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영업 효율이 굉장히 높은 이유는 뭐냐면 그 피부과 그 미용 기기 안에 카트리지가 들어가는데 네. 카트리지를 통해서 면도기에 면도날이 들어가는 것처럼 굉장히 영업이익이 폭증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미용기기 산업 자체가 진입장벽도 굉장히 넓거니와 매크로적인 어떤 그 모멘텀도 뭐 미용 시술 같은 경우에는 뭐 대중화가 지금 아직까지 완전히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수요가 폭증하면서 늘어나고 있고 그 동시에 또 해외 진출도 해외 수출도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최우선 성장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국내 중소형 성장주에 대한 뭔가 국내 주식 투자자들의 편견도 있단 말이죠. 아, 저 기관 투자자들 리포트 보고서도 잘 발견 안 되고 너무 세력들의 장난질도 많고 개인들 잘못 들어갔다는 진짜 물린다. 이런 식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럴 때 그냥 대표님께서 보실 때 이런 대중의 그냥 논리에 휩싸이지 않고 뭔가 자기 주관이 뚜렷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밸류 트랩에 빠지지 않고 투자를 제대로 된 성장주에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좋은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뭐 저는 가치주와 성장주가 이렇게 뭐 흑백 논리처럼 대분되는 개념이 아니라 둘 사이에 교집합이 있다고 분명 생각을 하고요. 고배당주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전통 산업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모멘텀이 굉장히 뭐 시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부각을 받는 면이 있지만 그 매크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누구도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다만 확실한 거는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증가하는 기업들에는 시장이 관심이 가지더라고요. 시장이 아무리 안 좋더라도. 네. 그 드라마틱함의 기준은 뭐 30%, 20% 정도가 아니라 150%, 뭐 200%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것이 뭐 기사화되고 뭐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가 필수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뭐 관심도 많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바이럴을 통해서 부각이 된다고 보면은 뭐 고배당주가 더 좋다, 뭐 전통주가 더 좋다, 뭐 성장주가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시장 상황이 혼란스러울수록 더 확실한 기업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 기업,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모레 컴투스, 뭐 JYP, 셀트리온, KMW, LG화학과 같은 경우는 시장은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항상 반응을 해왔다. 그래서 뭐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금리 인상기에 가장 크게 오른 주식이 금리 인상기에 가장 크게 오른 주식이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테크 기업인 것처럼 결국에는 실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주가는 변동을 한다. 다만 실적이 정체되는 기업이 아니라 드라마틱하게 있는 개선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증시는 뭐 반응을 할 가능성이 어떤 다른 케이스보다 높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좀 더 차분하고 자기 주관적으로 이제 단순하게 종목 리딩만 쫓아다니 현혹되시지 않도록 뭔가 저희도 중심을 잡는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알찬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이언트TV 양박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